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책 맛보기 두 번째입니다. 선비 같은 윤씨 부인이 숨겼던 아들 구천이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싫대도 싫어. 아버지가 싫단 말이야. 서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친모 봉순어미는 옷고름을 여며주며 달래고 있다. 하지만 40이 다 된 봉순내는 서희를 기어코 사랑채마당까지 데려다 줍니다. 서희는 겁이 잔뜩 실린 해쓱한 얼굴로 방 안에 들어가 최치수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요즘에는 아버님 병환에 차도가 있으신지 문안드리옵니다. 괜찮다. 서희도 밥 잘 먹고 감기는 안 들었느냐? 비정한 눈이 서희를 응시하면서 치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서희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어떤 일에도 감동되지 않을 눈빛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펴만 남은 몸 전체가 겁으로써 남을 학대하는 분위기의 은결이었다. 일단 방에 들어온 뒤에는 나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서희는 일어설 수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어린 것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길상아! 벼랑간 귀청을 찢는 것 같은 고함에 서희는 용수철같이 앉은 자리에서 뛰었다. 길상아! 예, 나으리 마님 부르셨습니까? 앳된 소년의 목소리였다. 훗날 길상은 애기씨 서희의 남편이 됩니다. 최치수가 방이 차다는 신경질을 길상에게 부리자 서희의 얼굴은 질리고 맙니다. 최치수는 붉은 눈알이 붉어져 나온 채로 입을 막고 상체를 흔들며 기침을 해댑니다. 5살 난 딸 서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소설은 괴로운 듯 기침하는 최치수의 모습을 고독으로 표현합니다. 고독한 모습이었다. 나가거라. 질식하는가 싶더니 기침은 멎고 가래가 끓어 분간이 어려운 목소리로 간신히 치수는 말했다. 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왔을 때 서희는 토할 것처럼 헛구역질을 했다.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던 봉순이는 애기씨. 감싸듯이 서희를 안았다. 헛구역질은 딸꾹질로 변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돌았다. 애기씨. 치마를 걷어서 봉순이는 서희의 눈물을 닦아준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천판댁 외동딸 서희를 봉순이가 가엾게 여깁니다. 최치수도 가엾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은 신명나게 북치고 장구치고 놀기도 하건만 최치수는 먼지가 뿌옇게 앉은 방 안에서 홀로 멋지 않는 기침과 씨름을 하니 말입니다. 최천판댁 두 분이 어지간한 행복한 모습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가을거지한 벼섬들로 고방이 가득 찬 부자인데도 말입니다. 행복은 돈 있고 없음이나 지체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나 봅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10월 중순 최천판댁 고방에는 소작인들이 나귀에 싣고 온 벼섬들이 하루 종일 쌓이고 쌓였습니다. 하루가 저물자 고방 문은 잠겨지고 열쇠꾸러미는 안방에 거처하는 윤씨 부인에게 넘어갑니다. 최천판댁 사랑에는 최치수가, 안방에는 윤씨 부인이 머뭅니다. 윤씨 부인은 최치수의 어머니이자 별당아 씨의 시어머니이며 서희의 할머니입니다. 소설은 윤씨 부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윤 씨는 큰 키였다. 상체는 곧았으며 양어깨의 뼈대가 무명 겹저고리 밑에서 솟은 듯했다. 55세의 나이보다 겉늙은 것 같았으나 긴 눈매가 아름다웠다. 여자답기보다 선비 같은 모습이다. 구천이는 온종일 벼섬을 전나르느라 피곤할 텐데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밤이 되면 숲속을 헤매다닐 때도 있습니다. 구천이의 불면증은 별당아 씨에 대한 상사병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애 끊는 마음 때문일까요? 사연을 조금 알고 있는 양 나이살 먹은 수동이 잠 못 이루는 구천을 타이럽니다. 무슨 심화가 나서 잠을 못 자노? 심화는 무슨 심화? 공연한 생각이지. 공연한 생각. 우리네 같은 신세는 그저 일이나 꿍꿍하고 배 안 골고 잠이나 자면 그만하니까 공연이 있을 데 없는 생각 마라. 사람이란 지 분복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맹대로 못 산다. 못 살고 말고 될 법이나 한 일이건데 어서 잠이나 자거라. 구천이는 3년 전에 최천판댁을 찾아왔습니다. 3년 전이라면 1894년이니 그 해는 동학농민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입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에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최참판댁에 괴나리 보찜을 든 남루한 차림의 젊은 사내가 찾아왔다. 21~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는 차림이 누추하고 허기진 것 같았으나 준수한 용모였으며
알맞은 몸집이 어딘지 슬기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저녁 한상을 대접받은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도 베푸는 음식을 생각 깊은 자세로 천천히 들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한참을 묵묵히 앉아있던 그는 하룻밤에 잠자리를 청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머슴살이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구천이가 최참판댁을 찾아온 날의 묘사는 진화 룬을 떠오르게 합니다. 혈통은 은연중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인가 봅니다. 주위에서 그 기미를 저절로 알아차리니 말입니다. 윤씨 부인은 본 적도 키운 적도 없는 오로지 자신이 낳기만 했던 자식 구천이를 알아봅니다. 그 알아챔을 절대 내색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김서방은 거절하려 했으나 이상스럽게 마음이 끌렸다. 어딘지 깊은 곳에 영혼의 불길을 밝히고 있는 듯한 젊은이에게 동정 이상의 감정이 움직여 윤 씨한테 말을 건네보았는데 윤 씨는 젊은이를,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아무 소리 없이 눈을 감았다. 무슨 생각을 했던지 윤 씨는 한참 만에 있고 싶으면 있어보라 하고 젊은이의 이력이나 근본 같은 것은 묻지를 않았다. 그가 바로 지금의 구천이다. 그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사랑의 최치수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길상에게 남몰래 글을 가르쳤다. 삼수를 제외한 하인들은 그를 유식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말수가 적은 사내였다. 그 자신이 머슴의 신부님을 똑똑히 자각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지키어 나갔다. 드물게 어쩌다가 싱긋이 웃었는데 그 미소는 따스하고 다정스러웠으며 때론 천진한 동심이 상기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구천에게 삼수를 제외한 하인들은 이상하게 애정 같은 것을 느끼었다. 하인이라는 같은 신분이면서 구천이의 귀한 풍모나 인품이나 유식하다는 점이 자랑스러워 그랬을 것이다. 하인들 중에 오로지 삼수만이 구천이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삼수는 도리와 친하게 지냅니다. 두 사람은 구천이를 뒤쫓다가 뜻밖의 그가 통곡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미를 어미라 부를 수 없는 서러운 한이 통곡으로 터져나왔을까요? 사모해서는 안 될 형의 여자 별당아 씨를 향한 어쩌지 못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바위 위로 구천이 쫓아올라갔다. 구천이의 고개가 아래로 꺾여졌다. 울음소리였다. 심장을 찢어내는 것 같은 울음소리였다. 세상에 사나이가 저리 울 수 있는지.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구천이의 통곡은 참나무 뒤에 숨은 두 사나이를 망연자 싫게 했다. 그들은 전율을 느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을까. 울음이 뚝 끊기고 구천이는 미친 듯 산길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다. 구천이는 날듯 달리고 있었다. 구천이는 완전히 무엇에 들린 사람 같았다. 골수에 맺힌 한이 없고서야 사내 자식이 글리 울 수 있겠나. 구천이 그놈 아무래도 동학당이. 생사람 잡지 마라. 절에서 머슴 살았다 한께. 동학당이면 어떤노? 윤보도 동학당했는데 다 생각낸 일이 있신께 아마 내 생각이 틀림없을 거로. 틀림이 없어. 뭐 가지고 그리 도장을 찍노. 이상한 하나와 구천이는지 근본을 말을 안 하노. 여기서 잠깐 독립투사 안중근이 동학당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오마이뉴스에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던 안중근 놀랍다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의 일부분입니다. 글쓴이는 안중근이 마치 조선 멸망의 동기부여라도 한 듯 비판적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양반 안중근보다는 무장봉기를 일으킨 농민 편에 더 우호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중심이 된 1894년 동학전쟁에 대해 안중근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그 무렵 각 지방에서는 이른바 동학당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외국인을 배척한다는 핑계로 관리들을 죽이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의거를 일으켜 동학당에 항거했다. 그때 나는 자원하여 전진수색하면서 적병 대장이 있는 곳에 아주 가까이 다다랐다. 동학군에 대한 안중근의 거부감은 죽기 직전까지 썼던 동양평화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동학군을 조선의 좀 도둑, 동학당이라며 폄하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런 인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옥에서 집필할 당시 그는 이미 세계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동학군에 대한 거부감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훗날 대한민국 시대에 들어 동학난이 동학농민 전쟁으로 재평가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군과 양반 민병대가 일본군과 손잡고 동족인 동학당을 진압하는 콩가루 집안 같은 양상까지 벌어진 동학전쟁이었으니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조선의 멸망은 사실상 이러한 자살골 때문이었다. 소설 토지는 1897년 한가위로 시작했습니다. 그 3년 전 우리나라 역사는 나라 곳곳마다 만연해진 부정부패에 참을 수 없게 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대원군은 무장 봉기한 동학당을 이용해 다시권좌를 노리고 권력을 아버지께 내줄 수 없는 고종과 명성황후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학당을 진압합니다. 그 바람에 이 땅을 청일 전쟁터로 내주어야 했고 일본은 중국을 이깁니다. 대원군과의 권력 쟁탈에서 희생된 탓인지 아니면 일본의 탄탄대로의 방해가 되었는지 명성황후는 죽임을 당합니다. 홀로 된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 해 1898년 대원군이 죽습니다. 고종은 즉위한 지 10년 만인 1907년에 강제 퇴위됩니다. 이리하여 외세에 손 내밀어 가면서까지 백성 무장봉기를 이용하면서까지 이 땅의 최고 권력 실세가 되고자 했던 이들의 권좌는 사라지고 맙니다. 권력 쟁탈과 무장봉기는 열강들의 술수에 휘말리면서 결국 1910년 나라를 잃게 했으니까요. 21세기 현재도 권력의 눈머니들로 인하여 나라의 안위가 우려스럽습니다. 안중근은 고종이 퇴위한 1907년부터 항일투쟁에 나섭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1910년 처형됩니다. 그는 왜 3년 동안 항일에 나섰을까요? 진보적계화파 친일 양반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동학농민군 때려잡기에 열성적으로 앞장섰던 그가 말입니다. 안중근에게 동학당 때려잡기나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기는 가문과 왕조의 복원을 위한 일인 점에서 동일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이 땅의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보적 특권층도 백성 챙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보수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무르익지 않은 저의 배경 지식으로 이를테면 16세기 훈구파와 살인파가 그러하고 21세기 민주화 운동과 독재 권력이 그러하고 프랑스 혁명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는 자연의 이치는 진보 권력이든 보수 권력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비로소 눈뜨게 준 책이 저에게는 소설토지입니다. 다시 소설토지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구천을 비호감으로 여겼던 삼수는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별당아 씨와 구천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은 최치수를 유혹해 신분 상승을 꿈꾸던 귀녀입니다. 영악한 귀녀가 윤씨 부인에게 고자질하는 건 당연합니다. 최치수도 구천이도 모두 자신의 아들로 품어야 하는 윤씨 부인은 무언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별당 아씨와 구천이가 서로 사랑한다면 윤씨 부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낳기는 했지만 20살이 넘도록 돌보지 못한 아들 구천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최치수가 존경하는 장암 선생 문병차, 수동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선 날, 윤씨 부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서방을 시켜 구천이를 창고에 가둡니다. 봉순내를 시켜 별당아씨 곁에 놀던 서희를 떼어놓습니다. 봉순이와 서희는 사랑 뒤뜰 골방으로 가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길상이가 오동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준 살림살이로 말입니다. 자정 무렵 구천이와 별당아씨는 최참판댁을 떠나 종적을 감춥니다. 그날 밤 누가 창고문을 열어주었는지 독자는 알지만 집안 하인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인들에게는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최치수에게 안간힘을 다해 교태 부리던 귀녀는 입 찢어지도록 좋아라 하고 별당아 씨를 모시면서 구천이를 마음속으로 사모하던 사머리는 그 두 사람을 동정합니다. 이후 최치수는 사방에 사람을 놔서 불륜의 남녀를 찾습니다. 이제 윤씨 부인은 얼마나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한편 엄마를 갑자기 잃은 서희는 밤낮으로 엄마를 찾아 울부짖습니다.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발광하고 울부짖고 까무러치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그칠 줄 모르는 서희의 폐악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봉순내는 내가 이거 무신할지 신고. 하다가도 불쌍한 서희 때문에 눈물을 훔치곤 했다. 서희는 거의 날마다 꼭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물었다. 어머니 어디 갔어?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길이 멀면 가마 타고 가면 되잖아. 길상이가 업고 가면 되잖아. 어머니는 언제 와? 몇 밤 자면 와? 몇 밤 자면 오느냐고 내가 물었단 말이야. 어른이 되려면 몇 밤이나 자야 해? 응? 몇 밤 자면 어른이 되는 거야. 대답이 없으면 서희 이맛박에 정맥이나 돋고 부풀어 오르며 기어이 뒹굴기 시작한다. 서희가 울부짖고 새파랗게 질리고 눈을 까집으며 까무라칠 지경에 이르면 봉순내는 웃자고. 아이고 이 일을 웃자노. 땀을 뻘뻘 흘리며 뱅뱅이를 돌면서 봉순이 그저 아무 탈 없이 하루해가 넘어가기를 바랐다. 봉순이는 그에게 귀한 딸이었다. 어쩌다가 느지막이 꿈결같이 생긴 자식이다. 아비의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 어미된 마음의 어린 것이
온종일 서희 곁에서 시달리는 꼴이 측은하지 않았을 리 없었다. 그래도 니는 애미가 있신께. 무당놀이뿐만 아니라 광대노름도 혀를 내두를 만큼 기막히게 잘하는 봉순이는 서희보다 2살이인 7살이다. 이 아이의 목소리는 매우 아름다웠다. 아마도 그것은 숙명적인 천부의 자질인 성쉽고 슬픈 여정의 약속인 듯도 하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